매월 신용카드 대금에 허덕이는 일반인들과 달리 세계 최고 부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빚을 지려고 노력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부의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는 진짜 이유죠.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이 아무리 아껴도 억만장자가 될 수 없는 반면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빚을 활용해 기하급수적으로 재산을 불려나갑니다. 그들에게 빚은 단순한 부채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하길래 빚이 오히려 돈을 불러오는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이야기입니다. 우선 대출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빚지고 살지 마라 라고 가르쳤지만 이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었던 거죠. 부자들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억만장자들의 세계에서 대출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레버리지라는 도구처럼 작은 힘으로 큰 무게를 들어 올리듯 적은 자본으로 거대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빚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빚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돈을 벌어다주는 빚과 돈만 빼앗아가는 빚이죠. 후자부터 설명드리면 최신 아이폰을 할부로 사거나 명품백을 신용카드로 긁는 것 같은 소비성 대출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매월 이자만 나가니까 가계부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하지만 전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매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한 대출, 배당금을 주는 우량주를 매수하기 위한 차입, 수익성 있는 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조달 같은 것들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소비를 위해 빚을 지지 않아요.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에만 대출을 활용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럼 월세 수입도 5배가 되고 건물 가격이 오르는 혜택도 5배로 늘어납니다. 물론 대출 이자를 내야 하지만 임대 수입이 이자보다 많으면 매월 돈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자산 가치도 상승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같은 1억 원을 투자해도 대출을 활용하면 수익률이 몇 배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10% 수익률을 내는 투자가 있다고 해보죠. 자기 돈 1억 원만 투자하면 1년에 1천만 원의 수익이 나지만 4%의 금리로 4억 원을 더 빌려서 총 5억 원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수익은 5천만 원이 되고 대출 이자 1,600만 원을 빼도 3,400만 원이 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금 혜택입니다. 대출받은 돈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게다가 대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반면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하죠. 결국 같은 투자를 해도 빚으로 하는 게 세후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기가 막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세금 혜택은 특히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출 이자로 인한 세금 절감 효과가 크거든요. 부자일수록 더 유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을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자 전략이죠.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오피스텔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인은 3억을 모으느라 10년 넘게 허리띠를 졸라매겠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은행에서 연 4%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자기 돈 5천만 원과 합쳐 바로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오피스텔을 월 250만 원의 임대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금 흐름 계산입니다. 매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약 130만 원 정도 나온다면 임대료 250만 원에서 관리비와 각종 비용 50만 원을 빼고 나면 순수익이 70만 원 정도 남게 됩니다. 1년이면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의 순수익이 쌓이는 거죠. 더욱이 부동산 가격까지 올라서 3억이 4억이 된다면 자기가 투입한 5천만 원으로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니까 투자 수익률이 200%가 되는 겁니다. 만약 자기 돈만으로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33%에 그쳤을 거예요. 이런 차이가 시간이 누적되면서 부의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같은 부동산에 투자해도 대출을 활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익률이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이것이 부자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연 6% 금리로 1억 원을 빌려서 연평균 12트 수익률이 예상되는 우량주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후 주식에서 1,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대출 이자 600만 원을 빼고도 600만 원의 순이익이 남습니다. 자기 돈을 전혀 쓰지 않고도 600만 원을 번 셈이죠. 물론 주식이 떨어질 위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량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무모한 도박을 하지 않아요. 철저한 계산을 바탕으로 승률이 높은 게임에만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이 5%인 안정적인 주식에 6% 금리로 대출받아 투자하지는 않죠. 최소한 2-3%의 스프레드는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구매 차입 보유 전략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이 방식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의 마법 같은 기법입니다. 작동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자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5억 원어치 매수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자산 가치가 10억 원으로 올랐다고 해보죠. 이때 5억 원의 미실현 이익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때 일반인이라면 일부를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5억 원의 양도소득에 대해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매도하지 않아요. 대신 그 10억 원짜리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은 그대로 보유하면서도 현금 3억 원을 확보할 수 있고 대출받은 돈이니까 세금도 전혀 내지 않아도 되죠. 자산은 계속 가지고 있으니 추가 상승 혜택도 누릴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부자들의 핵심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억 원을 또 다른 수익 창출 자산에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원래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과 새로 투자한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출 이자를 충당하고도 남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산 규모를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상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만약 그 부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자녀는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취득 가격이 정해집니다. 즉, 아버지가 5억에 산 자산이 15억이 되어서 상속받으면 자녀의 취득 가격은 15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가 그 자산을 20억에 팔면 양도소득은 5억 원만 인정되고 아버지 생전에 발생했던 10억 원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대를 거쳐가며 천문학적인 세금을 절약하는 거죠. 이를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결국 부자들은 평생 자산을 팔지 않고 대출로만 현금을 조달하다가 자녀에게 상속하면 수십 년간 쌓인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 인수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사용됩니다. 이른바 LBO,
차입 매수라고 하는 방식인데, 사들이려는 회사의 자산이나 예상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인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를 500억 원에 인수한다고 해보죠. 자기 돈 100억 원과 대출 400억 원을 합쳐서 매수한 다음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대출을 상환해 나가는 겁니다. 8년 정도 지나면 대출이 모두 상환되고 그 이후부터는 순전히 자신의 것이 되죠. 결국 100억 원의 투자로 500억 원 가치의 회사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모펀드들이 수많은 기업을 인수해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인수한 회사의 실적이 악화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철저한 실사와 구조조정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죠. 이런 전략들이 가능한 이유는 부자들이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른 신용 등급과 담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자산 100억 원을 가진 사람에게 20억 원을 빌려주는 건 거의 무위험 대출이니까 낮은 금리를 적용해주죠. 반면 자산이 별로 없는 일반인은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아예 대출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역설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더 싼 금리로 많은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부자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정도만 이용할 수 있지만 부자들은 주식담보대출, 증권담보대출, 프라이빗 뱅킹 대출 등 훨씬 다양하고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전략들에는 분명한 위험도 따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자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임대 수익이 줄어들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라서 수익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손실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대출 비율도 적절히 조절합니다. 또한 경기 변동이나 금리 상승 같은 리스크에 대비해서 여유 현금도 확보해 둡니다. 무작정 빚만 늘리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준비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월세나 배당 같은 정기 수입이 대출 상환액보다 적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자들은 투자 전에 반드시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합니다. 실제 사례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보면 이런 전략의 극단적인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금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활비나 다른 투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거죠. 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고 회사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런 문제들을 모두 피할 수 있으니까요. 머스크의 경우 주식 가치가 1조 원이 넘으니까 은행들이 아주 낮은 금리로 수백억 원을 빌려줄 용의가 있어요. 그에게는 현금보다 주식으로 보유하는 게 훨씬 유리한 구조인 거죠.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대출 금리는 낮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머스크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수익 창출 자산으로 보유하고 필요한 현금은 대출로 조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산은 계속 성장하면서 동시에 세금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유리해집니다. 10년 전에 연 4%로 빌린 돈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부동산 재벌들의 투자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한 번에 수십 채의 건물을 동시에 매수하는데 자기 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규모죠.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총 100억 원의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자기 돈은 20억 원만 쓰고 나머지 80억 원은 대출받는다고 해보죠. 전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연간 8억 원이고 대출 이자가 3억 원이라면 순수익은 5억 원이 됩니다. 자기 돈 20억 원으로 5억 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이 25%인 셈이죠. 물론 이런 전략들을 일반인이 그대로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충분한 담보 자산이 있어야 하고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지식도 필요하거든요. 또한 대출 상환 능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수입원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투자에 실패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하죠. 부자들이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설사 한두 개의 투자가 실패해도 전체 자산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해 본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한 다음 몇 년 후 집값이 오르면 담보대출로 전환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은 그대로 살면서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죠. 또는 여유 자금으로 소액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도 일부는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 규모를 키워보는 겁니다. 다만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출 비율은 30대에서 40% 정도로 제한하고 반드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투자만 하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량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추가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단, 주가 변동성을 고려해서 안전 마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투자나 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 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 인정이라든지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같은 것들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전략은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거든요.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자산을 늘려나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자금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서 급할 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또한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빚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부자들은 빚을 도구로 활용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죠. 물론 여기에는 리스크 관리 능력과 전문 지식, 충분한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고 조금씩이라도 적용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부의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에요. 부자들의 이런 전략을 알고 나면 왜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은 투자 기회가 주어져도 자본과 신용도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규모에서라도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조금씩 자산을 늘려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알고 꾸준히 걸어간다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